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GN 먼입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 조선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인력난, 즉 사람 문제입니다. 수주는 호황인데 배를 만들 사람이 부족하다. 이게 현재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사 간의 사람 빼가기, 인력 유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빅3 조선사와 중견 조선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산업팀의 배석원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 기자, 이번 조선업계에서 불거진 인력 유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달 30일이었는데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K조선, 대한조선 등 이렇게 4개 회사가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계열사 3개 회사죠.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이번 사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신고 요지는 부당한 채용 등으로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등 계열 3사가 자신들 회사의 핵심 인력들에게 접근해서 통상 임금보다 더 높은 보수를 유인하고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서류 전형 등을 면제시켜주는 등 특혜까지 지원하면서 인력을 빼내 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조선업이 전반적으로 수주가 늘어나는 시기에서 시장 점유율을 단시간에 장악할 목적으로 올해 집중적으로 채용을 진행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력이 빠지면서 신고 회사들은 경영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은 공정위 신고를 앞두고 앞서 8월 초쯤에 만나서 각사가 취합한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K조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지금 핵심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력들이 주로 나간 겁니까? 네, 최근에 조선업계가 수주는 호황인데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면서 이제 어려움을 호소했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기술자 등 생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대상이 다릅니다. 현장 생산 근무자가 아니라 본사 소속의 사무직 인력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K조선 등 신고 회사를 중심으로 확인을 좀 해봤었는데요. 이들 3개 회사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빠져나간 인력은 약 200여 명 이상으로 우선 추산이 좀 됐습니다. 삼성과 대우는 각각 70에서 80여 명 이상, K조선도 30여 명 넘게 이직 또는 퇴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현대중공업 계열 회사로 이직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지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간지 알아보니까 대부분 기술 생산직이라고 불리는 직군들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생산 계획, 설계, 연구 개발, 지원 인력 이런 인력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7에서 15년 차로 알려졌습니다. 각 사별로 유출된 인력 현황이 조금씩은 달랐는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관리 분야가 비중이 크다고 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연구개발, 그래서 이제 상당 부분이 빠져나갔다고 업계 관계자는 이제 설명을 했고요. K조선 경우는 이제 설계 인력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조선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전반적으로 다 이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봐지기도 합니다. 자, 직업 선택의 자유는 일반적인 겁니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이 쟁점은 과연 이렇게 채용을 했을 때 과연 클리어하게만 채용을 했느냐, 다른 건 또 없었을까? 여기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공정위에 신고는 들어갔지만 이제 진실 여부는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조선 4개 회사가 주장한 부당 채용 등이 실제로 이제 있었는지를 가려내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 측은 타사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인력을 채용한 사실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경력직 채용의 경우 통상적인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이제 현대중공업그룹의 경우에는 이제 조선 계열사는 통합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 진행을 했고 올해도 상반기 채용을 상반기 채용을 마치고 현재는 하반기 공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이것도 평상시 지원자가 아무 때나 원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필요 부서가 채용을 할 때 공고를 올리는 형태라고 그룹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공정위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회사가 통보가 오면은 절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신고 내용은 공정위 서울사무소의 서울경쟁과에서 접수가 이뤄진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은 조사를 맡게 될 부산 사무소로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번 사태로 국내 조선사 간의 갈등의 골은 좀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조선산업 원래 우리나라가 1등이었다가 중국에 잠깐 1등을 세계 1등을 뺏겼었죠. 그러다가 다시 우리가 1등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산업 부분인데 자칫하다가 서로 간에 우리 내부에서 감정이 나빠지면은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하락이 되니 이 부분이 걱정이 아니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우리 취재한 배석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취재 기자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롯데 글로벌 로직스, 그러니까 롯데 택배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여기에 몇몇 지점 택배 기사들이 고객의 불친절 접수에 불만을 품고 해당 고객에게 보복성 전화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 이거 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박주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제 며칠 전 단독 기사로 쓴 내용인데요. 기사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택배 불친절 접수를 했더니 보복성 전화가 왔다라는 내용입니다. 롯데택배는 콜센터와 온라인 고객센터를 통해서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불편사항을 남길 때 고객들은 성명, 전화번호 그리고 뭐 운송장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고객들의 불만 글이 연락처와 함께 고스란히 배송 기사에게 전해지고 있어서 이들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서 거칠게 항의하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한 블로거는 롯데택배의 배송기사 불친절로 불만을 접수한 지 10분 정도 후에 배송기사한테서 왜 그런 말을 남겼느냐며 바로 전화가 왔다라고 밝혔고요. 실제로 제가 취재한 직장인 김모 씨도 주문한 택배 물품을 집 앞까지 배송해주지 않아서 고객센터의 배송기사에 대한 불만사항을 접수했다가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당 기사는 불만사항을 접수했던 번호로 전화를 해서 나 자르려고 그러냐, 자를 테면 잘라봐라, 뭐 네가 뭔데 신고하냐 등 거칠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 피해글을 남긴 한 익명의 작성자도 물품을 이제 경비실에 계속 두길래 민원을 넣었더니 바로 찾아와서 사과를 했다. 민원 넣으면 페널티가 있나 보다 취소해달라고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 나온 우리 배송 기사들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대부분의 우리 기사들은 밤낮으로 고생하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가장 문제는 나의 모든 정보가 다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 주소 알죠? 그렇죠? 네. 내 이름 알죠? 내 전화번호도 알아요. 가끔 가다 문 열고 보면 내 얼굴도 알 수가 있는 이런 부분. 야, 여기서 나한테 컴플레인을 한다. 전화해서 뭐라고 한다. 뭐 남자인 저도 기분이 안 좋은데 여자 입장에서는 두렵겠죠. 그렇죠. 무섭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게 되면 배송받기 위해서 뭐 집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게 되고 그 배달 기사 같은 경우는 또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서 노출된 해당 정보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이는 어쩔 수가 없는데요. 다만 이제 고객이 불만을 접수했는데 어떤 고객이 어떤 불만글을 접수했다는 것을 연락처와 함께 그대로 전달한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라도 이제 상대방이 앙심을 품게 되면 담당 관할 지역 내이기 때문에 그 연락처를 조회해서 집 주소를 알아내고 보복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롯데택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입장에 대해서 대리점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관련 내용을 그대로 인계하는 구조라면서 해당 지역 대리점으로 개선 요청이 전해지면 대리점장이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배송 기사에게 어떤 연유인지 물어보고 사과를 제안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고객 정보가 전달된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본사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 계약을 이제 대리점하고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대로 얘기를 되면 본사 입장에서는 그 배달해주는 배송 기사까지는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택배 산업의 구조 때문에 사실상 본사의 입장에서 이거를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요. 택배 배송 기사 같은 경우는 크게 정규직과 특수 고용직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특수 고용직이고요. 본사에서는 이 택배 기사들이 배송을 꺼려하는 외지 또는 이제 수익 구조가 좋지 못한 곳은 정규직 기사를 고용해서 대리점이 할 수 없는 니즈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 고용직 같은 경우는 택배 회사의 정식 직원 같은 개념이 아니라 전부 개인 사업자의 형태입니다. 개인 사업자여도 일반 식당이나 카페 사장처럼 단독으로 자신이 사업을 펼치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사측으로부터 이제 지휘 감독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택배사는 대리점과 계약을 하게 되고요. 다시 이 대리점들은 개인 사업자나 이제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같은 택배 기사들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실제로 원청인 택배 회사 측은 택배 기사들과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노조와 이제 교섭할 그런 이유도 없는 것인데요.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구조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 택배 산업이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갈등을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이 본사 입장에서는 이게 개인 사업자니까 핸들링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해결 방안이 없는 겁니까? 뭐 교육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문의했더니 대부분의 택배사들이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 공유와 관련해서 대리점주들에게 고객에게 전달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강력하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제 그 택배 관계자는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사건이 있으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해서 어떤 고객이 어떤 내용으로 불만을 접수했다라고 하면서 고객 정보가 함께 공유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고객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을 꺼려한다면 개인 정보는 전달하지 않지만 사건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누군지 결국에는 유추가 가능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외인 경우도 있었는데요. 국내 대표 이커머스인 쿠팡의 경우에는 모든 택배 기사를 이제 정규직 형태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정규직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직접 직원들을 관리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즉각 조치나 이제 조율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인데요. 택배 산업에는 이제 택배사, 대리점, 택배 기사 간의 구도가 있기 때문에 이 구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지금 당장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택배 기사님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99.9%의 택배 기사님들은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만 아주 극소수의 택배 기사님들이 욱하는 성질의 우리 고객들한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 이 부분은 고쳐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 기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전시회인 H2MIT 2022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포스코, SK E&S, 효성 등 240여 개 기업들이 참석해 각자의 최신 수소 기술들을 뽐냈는데요. 현장에 김홍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2MIT 2022가 3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간 진행됩니다. 올해 3회차를 맞이한 H2MIT에는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 분야의 세계 16개국, 241개 기업 및 기관이 참가합니다. 세계 1위 수소차 브랜드인 현대차도 참가해 수소 연리 전지 기반의 경찰버스, 청소차, 살수차 등 특장차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수소 전기버스 경찰버스는 현대자동차의 유니버스 기반 경찰버스에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탑재해 승차 인원과 실내 공간 등 경찰버스의 사용 목적에 맞춰 개발한 차량으로 중대형 상용차는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무거운 배터리가 많이 필요해 주행거리가 현저히 떨어지는 한계가 있지만 수소차의 경우 수소 탱크 추가만으로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어 상용차 시장에서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외에도 사람이 탈 수 있는 항공 모빌리티의 컨셉 모델, 수소 멀티콥터 드론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수소 연료 시스템과 배터리를 동시에 이용해 최대 이륙 중량이 700kg에 달하는 이 드론은 미래 항공 모빌리티에서 수소 연료 전지의 다채로운 활용성을 보여줍니다. 현대차는 양산형 모델로 출시를 앞둔 수소 상용차 라인업을 앞세워 정부, 지자체와 협력 사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1월 부산, 울산, 경남 수소 경제권 내 2025년까지 연간 100대 이상의 수소버스 보급을 목표로 환경부 및 해당 지자체들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3월에는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과 함께 평택시에 2030년까지 수소트럭, 버스 등商用차 총 850대를 도입해 수소 경제도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협력하는 등 올해 1월에서 7월 글로벌 수소 연료 전지차 시장에서 56%의 점유율로 1위를 수상한 현대차. 전기차 시장과는 달리 수소차 시장의 성장성 정체를 이유로 소극적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이들의 행보에 이목이 쏠립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에너지 관련 ETF를 그중에서 탑으로 꼽았습니다. 김도영 삼성자산운용 ETF 팀장과의 미니 인터뷰입니다. 박현성 기자입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는 600개를 돌파했는데요. 올해에만 70여 개의 종목이 신규 상장했습니다. 상품도 다양해지면서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금융당국은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 출시를 허용하는 등 상장 요건을 완화하면서 투자 수요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ETF의 명가 삼성자산운용의 김도영 팀장이 전하는 ETF 시장 진단과 투자 노하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사실 투자자분들이 이 변동성을 감내하시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상황이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 또 기관 투자자 마찬가지로 ETF를 활용한 투자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채권 ETF 투자, 대표지수, 주식형의 대표지수 투자, 마지막으로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투자를 크게 올해 세 가지로 좀 꼽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포함된 ETF들이 성과가 좋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장한 ETF 중에는 국내 에너지 관련 ETF도 있고 미국의 S&P 에너지라는 저희 ETF 중에서도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에 투자하는 또 원유에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원유 선물 ETF들도 성과가 좋았었고요.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또 수익률이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클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자산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시계가 흐릴 때는 결국에는 돈을 벌어들이는 이익을 내는 기업들을 개별적으로 종목을 잘 선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실적이나 어떤 정책, 플랜 이런 건데 실적 발표는 좀 남았으니까 결국엔 정책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지금은 가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에 대한 자금들이 다른 데로 가기보다는 이런 정책 몸이 있다는 건 이게 결국에는 발현이 되고 이러면 실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종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성과도 상대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ETF라는 투자 상품도 분명히 마이너스가 날 수 있고 언제든지 위험에 대한 이걸 감내하셔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충분한 스터디가 공부가 좀 필요하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험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그래서 그 투자하시는 자산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한 번에 매매를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를 하셔서 투자하시고 두 번째로는 좀 자산군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빈번한 매매보다는 그래도 좀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일희일비 하시기보다는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ETF가 현재 600개가 넘게 이제 상장을 해서 상당히 많은 ETF가 있지만 하나의 상품을 준비하더라도 많은 고민을 해서 투자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실익을 드릴 수 있는 상품들을 잘 상장해서 그 이후에도 투자자분들에게 계속해서 사후 관리도 드리고 투자의 환경을 계속해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물심양면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UAM, AI, 사물 인터넷 등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것들이 현실화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LH가 구현할 미래 스마트 도시의 모습, 박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H가 고향 킨텍스에서 열리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세종 국가시범도시와 3기 신도시에 적용된 스마트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UAM 등 미래 모빌리티 탑승을 통해 미래형 도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실제 비행체와 유사하게 제작된 시뮬레이터는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생생함을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또 전시관 중앙 스마트 플랫폼 구역에서는 화면을 터치해 스마트홈, 모빌리티 등 각종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3기 신도시에는 LH의 스마트시티 기술력이 모두 집약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전시 공간에는 3기 신도시 스마트시티 8대 서비스 분야와 목표에 대한 계획이 제시돼 있었습니다. LH는 그린 뉴딜을 통한 탄소 중립도시 실현과 AI 기반 도시관리 운영 등을 목표로 미래도시를 이끌겠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인 탄소 중립도시, 또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그리고 UAM, 도심 항공 서비스는 미래형으로서 그런 부분도 선도적으로 LH에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LH는 포용과 협력 중심의 도시 조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글로벌 진출 기회가 적은 영세 기업에 활로를 개척하는 발판을 마련해 동반 성장하는 상생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LH의 스마트시티 계획에 상생의 가치를 더해 완성한 미래도시가 세계 시장에서 어떤 반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최근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키우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예전 이름이 현대사료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빨리 이해가 가시죠? 김효선 기자가 나한익 대표를 만났습니다. 바이오 기업의 올바른 가치 창출, 특히 신약 개발부터 마지막 유통까지 단계별 밸류체인을 그려가고 있는 기업 카나리아 바이오. 회사는 미래가치 높은 기업들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시너지는 물론 이를 통해 글로벌 빅파마가 되겠다는 계획인데요. 나 대표의 사업 포트폴리오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바이오텍은 매출이 없고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계속해서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밸류체인이라고 그러죠. 모든 산업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가치 창출을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해보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는 이게 의료기기 쪽인데 거기 재무제표가 되게 탄탄합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만 하더라도 한 뭐 8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투자했던 자산들을 매각하게 되면 1000억 가까이의 자금이 들어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의료기기 사업도 마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안 좋아졌지만 저희가 실사하면서 느낀 거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20% 이상의 영업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라는 거를 봤을 때 이 캐시카우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오레고브맙이 미래의 가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먼저 반영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에 저희가 시가총액도 1조가 넘어가고 하다 보니 자금 조달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용이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금 조달이 되는 만큼 안에서 M&A는 할 수 있다. FI들도 저희가 하는 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금 투자를 해주실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100% 다 저희 자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M&A는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오레고브맙을 가지고 미국에 유통 채널을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이제 유럽이나 다른 지역들은 판권 계약을 할 계약이고요. 그런 판권 계약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우리가 직접 할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 채널을 만들게 되면 어떤 신약이 한국에서 나오더라도 그 신약을 미국에 판매할 때는 저희 채널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진도 솔직히 빅파마한테 이제 우리가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되면 15%를 받기가 어려워요. 한국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신약을 개발해도 거기에서 90%의 이익은 빅파마가 가져간다는 거죠. 그것도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인수로 제약사를 보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저희가 유통망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해외에도 제약사들을 추가적으로 M&A 하고 유통망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레고브맙이 그 시작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글로벌 빅파마가 되는 게 저희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이면 이 조치가 종료되는데요. 명확한 추후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하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이 가지고 있는 부채는 약 90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가 가져온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대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이달까지만 유지됩니다. 이 조치는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최소 6개월 이상부터 연장해주는 정책입니다. 실제 400개사를 조사한 결과 약 89%가 도움됐다고 답변했고 과반수 이상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조치 종료 선언 이후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학계 관계자들은 추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정책학교와 함께 금융안전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해결책 중 하나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들에는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진우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중소기업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로 신용평가 체계가 운영된다며 새로운 체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긍정의 뜻을 내보였습니다. 중소기업 입찰할 때도 신용평가 등급 몇 점 이상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용평가 기간도 중소기업에 좀 맞춰진 추가 신용평가 기간도 하나 정도 설립하는 필요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 추 본부장은 국내 신용평가 기관들과 체계 모두 대기업 중심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이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듣고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김하슬입니다. 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